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카이스트에서 과학사, 과학기술 정책을 가르치고 있는 박범순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전부터 겪어본 적이 없는 세상, 새로운 생존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멈춰서 몇 가지 근원적인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위기 상황이 일어났을까? 왜 이 시점에서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의 원인을 단순히 생물학적인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을까? 이 팬데믹은 다른 위기, 즉 기후위기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누구의 경험을, 어떤 생존 조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의 상황을 어쩌다 누구의 부주의로 일어난 사건 또는 주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위 포스트 코로나 시대 담론에 들어있는 적응의 필요성을 과도하게 강조해서 그 원인에 대한 인식이 흐려질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을 문명사적 위기, 더 나아가 인간 너머의 다른 생명체의 생존 위기에서 시작한 문제로 보자고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는 관점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제가 너무 이야기를 무겁게 시작한 것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잠시 책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초 한국에서 코로나 사태가 급격히 확산할 때 카뮈의 패스트란 소설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은 1940년대 알제리의 한 도시를 배경으로 해서 패스트가 발생한 후 그 안에서 사람들이 겪는 경험을 다양한 시각에서 그린 것입니다. 주인공 의사의 영웅담을 이야기하려 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 서로 도울 일은 무엇이 있는지 찾아가는 스토리입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4월 16일 아침, 의사 베르나르 리웨는 진료실에서 나오다가 층계참 한가운데서 죽은 쥐 한 마리를 밟았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도 패스트균에 대한 언급에 이어 다시 쥐로 마칩니다. 이 책의 처음과 마지막 부분이 백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패스트는 단순히 균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균과 쥐와 사람 사이에 형성된 미시 네트워크를 뜻합니다. 이렇게 존재하는 인간과 비인간 사이에 만들어진 질병의 관계성은 물론 소설에서는 크게 강조하지 않았지만 세계대전과 같은 인간과 인간의 사이의 갈등과 대립, 거시 네트워크의 작동 속에서 더 드러날 수가 있다는 메시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카뮈의 대단한 통찰력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 소설을 쓰기 위해 저자는 그 전에 일어났던 사례를 조사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상 패스트 대유행은 3차례 있었는데 6세기에 일어났던 그 첫 번째 팬데믹은 생략하고 두 번째 것과 세 번째 것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4세기에 일어났던 그 2차 패스트 팬데믹은 흑사병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줄었고 농노의 피해가 커서 봉건제의 몰락을 가져왔습니다. 최근에는 유골의 DNA 분석으로 실크로드가 패스트의 주요 전염 경로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왜 14세기에 갑자기 패스트가 창궐했을까요? 여기에는 몽골 제국의 팽창이 크게 작동했습니다. 몽골 군대가 13세기 중반 패스트가 풍토병으로 있는 히말라야 부근 지역을 침략한 사실이 있는데 병균을 옮기는 들쥐와 같은 설치류 동물이 몽골 부대와 함께 유럽으로 이동했던 것입니다. 요컨대 14세기 패스트는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몽골 제국의 정치, 군사, 경제 활동에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패스트 유행은 유럽에서 18세기까지 간헐적으로 일어나다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 말에 홍콩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제3차 대유행이 시작됐습니다. 이것도 그 히말라야 부근 지역을 침략한 청나라 군대를 통해서 시작했는데 중국 본토를 통해서 천천히 전파되다가 1894년 홍콩에 도착한 후 전 세계로 갑자기 퍼져나간 것입니다. 그 루트는 다름 아닌
제국주의 팽창과 식민지 개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때는 사진 기술이 개발돼서 당시 상황을 좀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홍콩에서 중국인들이 집에서 가재도구를 길거리에 내와서 태우는 장면이고, 브라질 리우 어린이 환자 몸에서 패스트의 증거를 보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만주 벌판에 버려진 시체들의 사진입니다. 만주에는 마멋이라는 들쥐보다 큰 사이즈의 설치류가 패스트균을 옮기는 그 주요 벡터로 알려져 있는데, 이를 해부한 사진입니다. 카미가 예리하게 파악했듯이 균, 동물, 인간 사이의 미시적인 네트워크는 인간 집단 사이의 그 관계가 크게 변할 때 다시 발현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글로벌 무역, 식민지 정복, 침략과 약탈을 통해 만들어진 루트를 통해 팬데믹이 일어났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도 패스트의 확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박테리아가 아닌 바이러스가 원인이었던 1918년 스페인 독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1차 세계대전 중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던 군부대를 중심으로 급속히 퍼져나갔습니다. 닭을 숙주로 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돼지로 옮겨갔다가 사람으로 전해졌다는 가설이 유력합니다. 그 뒤에도 전 세계로 유행한 독감이 몇 차례 더 있었는데, 그 중에서 홍콩 독감과 멕시코 돼지 독감은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공식적으로 팬데믹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가 세계보건기구가 공식 선언한 세 번째 팬데믹입니다. 다시 말해, 팬데믹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인간과 비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공존 방식의 변화가 일어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자연 발생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인간의 활동을 돌이켜 생각하는 중요한 계기로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도 이러한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18세기 말 산업혁명 이후 지구 자체가 변하고 있고,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그 변화 자체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성으로서 지구가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 사진은 시베리아 동토가 녹고 있는 장면을 찍은 것인데, 이럴 때 얼어있던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나와 전염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커집니다. 지구온난화, 해양산성화와 같은 거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벌목, 개간, 광물 채취, 도로 건설, 공장식 축산 등으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수공통 감염병의 가능성이 커졌다는 연구가 최근 네이처지에 나와서 시선을 끌었습니다. 전 세계 생태계가 파괴가 심한 지역 600여 군데를 조사한 결과, 이곳에 박쥐, 들쥐 등 인수공통 감염병의 매개 역할을 하는 동물들의 개체수가 두드러지게 증가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마디로 인류가 지구의 역사를 바꾸는 중요한 행위자로 등장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명확히 표현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현재 쓰고 있는 홀로세라는 용어와는 구분이 되는 인류세라는 새로운 지질시대의 이름을 쓰자고 제안했습니다. 지질학계 내에서는 이를 다루기 위한 워킹그룹이 만들어졌고, 10년간의 예비조사 끝에 본조사에 들어가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워킹그룹은 인류세의 시작점을 1950년으로 하고, 지표 화석으로는 방사성 물질이 들어간 것을 고려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앞으로 인류세가 공식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매우 중요한 단계를 통과한 셈입니다. 과학계에서 인류세에 대한 논의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개념은 인문학자, 사회과학자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예를 들어 브루노 라투르라는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과학기술학자는 인류세는 근대 및 근대성의 관점에서 영원히 벗어나는데 가장 적절한 철학적, 종교적, 인류학적 그리고 정치적 개념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라투르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데카르트 이후 형성된 근대성의 이분법, 즉 인간, 비인간, 정신, 육체, 문화, 자연 등을 나눠서 보는 관점을 바로 인류수의 개념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미국의 저명한 역사학자인 디페시 차크라바티는 인류세에서는 인간 중심의 역사관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지구 시스템의 변화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인간의 활동이 지구 시스템의 변화를 일으키는 상황에서 자연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 사이에 있는 구분 자체가 붕괴했다는 것입니다. 차크라바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지구 행성 자체를 인문학 연구의 중요한 범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삶, 생존 문제가 행성적 차원의 이슈라는 것입니다. 그럼 행성적 차원이란 무슨 뜻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글로벌라이제이션에서 얘기하는 글로브와 글로벌 워밍에서 이야기하는 글로브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는 인간의 제도와 법, 과학기술로 건설한 문명사회의 모습을 뜻한다면 후자는 인간의 생존 자체에는 지극히 무관심한 행성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그는 행성적인 것은 글로벌적인 것과는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예컨대 글로벌적인 것에서는 미래 세대를 위해 자원을 아끼고 조심해서 쓰자는 지속 가능성의 개념을 주창하지만 어디까지나 인간 중심적인 개념입니다. 따라서 인간 중심적인 환경 개선은 녹색 자본주의의 형태로 나타나 원래의 목적을 흐릴 때가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행성적인 것에는 인간을 굳이 언급하지 않고 모든 생명체가 함께 살 수 있는 거주 가능성을 논합니다. 이제 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발표 시작에서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제 이에 대한 답은 어느 정도 찾은 것 같습니다. 팬데믹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자연 발생적인 현상이 아니라 인간의 사회경제 시스템의 결과이기도 하고 거기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사실 21세기에 들어서 발생한 전염병의 4분의 3이 인수공통 전염병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지구온난화, 생태계의 파괴로 인한 야생동물의 서식지의 변화가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경험, 어떤 생존을 말해야 할까요? 관점 전환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인간 중심의 관점에서는 물론 백신 개발이 중요하고 에너지 전환을 이루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한데 우리가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려면 인간 너머의 관점에서 행성적인 차원에서 봐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의 입장에서는 인간은 이동성이 매우 뛰어난 숙주입니다. 지구라는 행성의 입장에서 기후 위기의 상황은 지구 시스템의 변화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구는 6번째 대멸종이 일어나든지 일어나지 않든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팬데믹이 지금 바로 이 시점에 일어난 것을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인류에게 던지는 경고장입니다. 축구 경기로 얘기하면 옐로우 카드입니다. 레드 카드에 가까운 옐로우 카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꿈꾸기보다는 거주 가능한 생존을 걱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걱정을 서로 나눌 수가 있을까요? 한 가지 어렵지 않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방송사에서 하루에도 몇 번이고 기상 예보를 하죠. 미세먼지 상황이 안 좋을 때는 그 수치도 알려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주말만이라도 지구의 평균 온도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상황은 어떤지, 한국은 얼마나 줄이고 있는지, 국가별 순위는 낮추었는지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언젠가 한국이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